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지난번에 안 한 게 있어요. 안 한 게 우리 과거화 교재입니다. 얘는 과거화 교재에서 숙제 중에서 지난번에 못한 것들 다시 부족한 부분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다들 하셨나요?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반드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1페이지고요. 지금 주기적 성질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 기억나나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주기율표 전체 모양 그리고요. 1쪽, 2쪽, 17쪽 선택해서 마지막 배치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21번이 스칸듐의 위치를 표시하십시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족 그리고 주기.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정도는 그리실 수 있어야 돼. 13, 14, 15, 17, 18. 그 다음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다. 우리 조금 위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위에다가 필기할 게 있으니까. 얘가 이제 족이고요. 얘가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7족, 18족까지 갑시다. 그래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릴륨, 마그네슘, 이제 칼슘. 그다음에 붕소랑 이제 알루미늄. 그다음에 탄소랑 규소. 그다음에 질소랑 인. 그다음에 산소랑 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린과 염소, 헬륨, 네온, 아르곤 순서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겠네요. 그리고 원자 모형에 대해서도 이제 그려보고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처음에 이렇게 두 개를 잡아보고 싶어요. 1족과 2족, 칼륨과 칼슘. 칼륨의 원자 번호가 19번이었어요. 그죠? 얘가 19번이고 얘가 20번이었어요. 전자가 19개, 그래 20개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일단 19번이니까요. 이렇게 표기해보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리고 세 번째 껍질, 그리고 네 번째 껍질. 자, 당연히 칼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채울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 그렇죠. 8개 채울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 껍질에 그렇죠. 이렇게 채울까요? 하나 채워봅시다. 이게 이제 원자 번호 19번 이제 칼륨이에요. 칼륨. 근데 이제 20번 볼까요? 20번 어떻게 그리시냐? 20번은 칼륨보다는 좀 작게 그리셔야 됩니다. 좀 작게. 왜냐면 우리 유효액전화의 영향 때문에 원자가 좀 작아졌죠.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채워주시고 두 번째도 8개 이렇게 채워주시고 세 번째 껍질에도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채워주시고 마지막은 이렇게 2개 채워주시는 게 원자 번호 20번 칼슘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21번 가겠습니다. 21번은요 더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여기다 그냥 그려볼게요. 21번 반지름 좀 작게, 최대한 작게, 최대한 작게, 최대한 작게. 차이가 없나요? 작게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작아진다 하자. 자, 일단 뭐야? 그죠? 원자 번호 21번 이제 스칸듐이라는 겁니다. 21번 스칸듐. 자, 그려보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이렇게 2개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도 8개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가 이렇게 채워져요. 이렇게 채워지고 그다음에 네 번째 껍질에도 여기 2개 채우는 게 이제 칼슘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전자 하나를 이제 더 채워야 돼요. 그죠? 근데 21번째 전자가요. 여기 4번 껍질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안쪽 껍질인 3번 껍질에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이상하죠? 이거 좀 오비탈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d 오비탈의 낮은 에너지 준위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는 오비탈을 좀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써 놓읍시다. 일단 21번부터는 안쪽 껍질에 들어간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2번 할게요. 22번. 자, 21번은 스칸듐이었고 22번 누구예요? 22번 티타늄입니다.
23번은 바나듐, 24번은 크로뮴, 그다음에 25번은 망가니즈, 그다음에 26번은 철이고요. 27번은 코발트입니다. 그다음에 28번은 이제 니켈이고요. 29번이 구리입니다. 그다음에 30번이 아연이고요. 지금 10개를 채웠죠. 그럼 전자가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안쪽에. 그래서 최대 세 번째 껍질에는요,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디오비탈에 전자가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아연의 전자 배치예요. 이게 실제로 아연의 전자 배치입니다. 30번. 얘가 30번 아연의 전자 배치예요. 자, 그런데 지금 21번부터 30번에 안쪽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계속 파란색으로 전자가 들어가니까 요 원자가 전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두 개로 안 변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스칸듐일 때도 원자가 전자 두 개고요. 티타늄, 바나듐, 크로뮴, 망가니즈,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일 때도 계속 원자가 전자가 두 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기율표에 2족 다음에 3족이 아니라 13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 여기에 이제 뭐가 빠졌냐? 여기에 사실 이제 3족부터 이제 12족까지가 좀 빠진 겁니다. 얘네들은 계속 원자가 전자가 두 개씩 이제 유지되는 겁니다. 원자가 전자 두 개. 그래서 원자가 전자도 두 개 유지가 되는 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전이 원소라고 합니다. 전이 원소. 그래서 13족이 3개고요. 2족이 2개인 거야. 원자가 전자가. 원자가 전자가 2개고요. 13족이 3개인 거야. 이래서 이 가운데를 좀 늘려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이 원소라고 합니다. 전이 원소. 전이 원소는 보통 마지막 전자가 d 오비탈이나 f 오비탈에 들어갈 때를 이제 전이 원소라고 하고,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번은요, 요 전이 원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냈던 문제 같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운 유효핵전화의 얘기죠. 유효핵전화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유효핵전화는 가장 바깥 껍질에서 느끼는 핵전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유효핵전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입니다. 자, 이 핵전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못 느끼게 전자들 간에 이제 방해하려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6글자로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효 핵전화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냐? 자, 유효 핵전화는 핵전화를 온전히 느끼면 좋은데 여기서 전자들이 못 느끼게 방해하려는 힘, 즉 가려막기 효과를 빼는 게 이제 유효 핵전화. 그냥 개념이었다. 유효 핵전화는 보통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는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으면 이렇게 있다 하자. 주기율표가. 자, 그러면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했죠. 기억납니까?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유효 핵전화 증가였습니다. 유효 핵전화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또 증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이제 증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해놨고요. 경향성을 만족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7번은 이온 결합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온 결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일단 본하버 순환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엔탈피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화학 수준까지 우리가 배워야 하니까요. 아직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할게요. 대신에 이온 결합력이 세지기 위한 조건. 요거는 이제 쿨롱 법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쿨롱 인력식. 지금 보통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서로 이게 이 인력이랄 게 얼마나 세냐고. 인력이 얼마나 세냐고. 이거를 이제 계산식으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쿨롱 인력식 혹은 쿨롱 법칙이에요. 그래서 F라는 힘은요. 쿨롱 힘은 어떻게 나타냈죠? 이렇게 지우고 F는
R 제곱분의 그렇죠. Q1 곱하기 Q2였죠. Q1 곱하기 Q2.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쿨롱 인력식이란 걸 이제 배웠어요. 실제로 요 첫 번째 자 Q1과 Q2가 뭐였죠? 이게 전하량이었죠. 전하량. 예를 들어서 뭐 전하량이 뭐 1가면 양이온이면 뭐 1가, 음이온이면 1가. 그러니까 NA면 1가 양이온, MG면 뭐 2가 양이온. 전하량, 이온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R은 뭡니까? R은 이온 간 거리를 이제 R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온 간 거리. 증명 한번 해볼까요? 이온 간 거리가 가까워져야 인력이 센 거예요? 아니면 멀어져야 인력이 센 거예요? 그죠? 얘가 작아야, 반지름이 작아야 이온 간 거리가 작겠죠. 그래서 세지는 겁니다. 녹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전하량은 어때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녹는 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겠죠. 녹는 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거 이해했으니까 이제 퀴즈를 한번 써볼까요? 퀴즈 1번. 요거 한번 비교해볼래요? 녹는 점을 이제 비교하고 싶은데요. 우리 NaCl이랑 NaF랑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그러면 두 번째 녹는 점을 비교하고 싶은데요. 이번엔 NaF랑 CaO랑 비교할게요. 조건은 단 두 번째는 이온 간 거리는 비슷하다고 조건을 드릴게요. 이온 간 거리는 비슷하다. 자, 그럼 잠깐 영상 멈추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설명 풀어볼게요. 자, 일단 원래 얘도 1가고요. 얘도 1가니까 얘도 1가고 얘가 1가니까 이온 간 거리는 비교할 수 있어도 전하량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이온 간 거리를 비교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트륨끼리는 어차피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버리고 염소랑 플로린 중에 누가 반지름이 작아요? 그렇죠. 플로린이 더 작죠. 전자껍질이 2죽이니까 염소는 3죽이죠. 실제로 녹기가 어려운 건 녹는 점이 높은 건 NaF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온 간 거리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전하량으로 판단해야겠네요. 얘는 전하량 1가고 얘는 2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훨씬 녹는 점이 높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온 결합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 요거 혹시 기억나요? 이제 결합 에너지. 이렇게 우리 이온 결합에서 가장 먼저 설명했던 건데요. 이게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온 간 거리겠죠. 여기가 이제 0이었고요. 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졌던 거 기억나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결합 에너지가 여기가 이제 결합 에너지 2였고 그 다음에 이온 간 거리는 R0였죠. 보통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 간 거리는 이제 R0, 원자 핵과 원자 핵 간 거리가 R0였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이요. 자, 에너지가 가장 높은 1번이에요? 아니면 에너지가 0인 2번이에요? 아니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3번이에요? 그죠? 3번이죠. 3번에서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온 결합 가장 안정해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양이온과 이제 음이온이 정확하게 접하게 되면서 이온 결합이 짜잔 하고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이제 3번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다.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은 마무리를 해보고요. 여기 뭐 그냥 간단하게 써볼까요? R0는 이제 이온 간 거리였고, 그 다음에 E는요 결합 에너지였죠. 결합을 형성하는데 또는 결합을 깰 때 필요한 에너지였어요. 이온 간 거리,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 8번은요 금속 결합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속 결합하면 뭐가 떠올리셔야 돼요? 자유전자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 보통 이제 금속 결합은요, 금속 결합은 뭐랑 뭐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자유전자는 선생님이 원자과 전자가 자유전자라고 했어요. 그죠? 원자 번호 11번에 나트륨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고 나트륨 하나 있죠. 자, 실제로 자유전자를 빼면 원자과 전자를 빼게 되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잘 봐. 이게 이제 금속 양이온이야 아니면 원자핵이야? 그죠? 금속 양이온이죠. 그래서 금속 결합은 얘랑 금속 양이온이랑 이제 만난 거다.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속 결합이 세지기 위한 조건도 있어요. 이제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정리해볼게요. 자, 금속 결합이 세지기 위한 조건들을 따져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지냐? 일단 자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져요. 자유전자가 많고, 근데 자유전자만 많아지니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전하량이 클수록 인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나트륨과 이제 칼륨, 그리고 나트륨과 요거랑 비교해볼까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비교하면 자유전자가 얘는 한 개, 두 개, 이제 세 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점 이제 이온 결합, 금속 결합력이 세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금속 양이온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크기가 작을수록 인력이 센 거죠. 금속 양이온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센 겁니다. 그러면 반지름 비교 한번 해볼까요? 1쪽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리튬과 나트륨, 칼륨.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렇게 녹는 점이 높아지겠네요. 아시겠죠? 금속 결합력이 세지기 위한 조건까지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에 공유결합 나와야죠. 그죠? 공유결합까지만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은 기본적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거라고 했어요. 서로 싸우지 않고 이제 양보하면서 서로 전자들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유결합의 정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요,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하는 결합이라고 합시다. 형성하는 결합.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여기 뭐 공유결합의 원리는 설명했고, 루이스 구조식 뭐 아시고, 공유결합, 그래서 공명이라는 걸 설명하래요. 공명 구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명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혹시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세 번째부터 써볼까요? 세 번째는 뭘 쓸 거냐? 세 번째는 S 이렇게 써볼까? SO2의 루이스 구조식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SO2의 루이스 구조식. 이거 어떻게 한번 그려볼까?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시고 다시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일단 선생님이랑 그려볼게요. 선생님 좀 가운데다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황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일단 산소를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하세요. 그 다음에 산소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정해지려면. 그래서 비공유가 이렇게 찍어졌어요. 근데 황은 이제 원자가 전자가 6개잖아요. 그죠? 원자가 전자 6개면 여기 비공유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이제 원자가 전자를 만족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시면 산소 입장에서도 안정. 그 다음에 이렇게만 보셔도 산소 입장에서도 안정한데, 지금 이 황의 입장에서 혹시 안정한가요? 지금 10개죠. 10개. 전자가 10개. 옥텟 규칙을 넘었어요. 그래서 보통 옥텟 규칙을 지키는 게 보통 안정한 건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황의 옥텟 규칙을 한번 지켜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황의 옥텟 규칙을 이렇게 찍고요. 한쪽은 이중결합, 한쪽은 단위결합이라고 할게요. 여기 산소는 그대로 있고요. 이제 산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황 이렇게 되면 황의 옥텟 규칙은 맞는데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가 일로 넘어가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자과 전자까지 산소가 가지고 있던 이렇게 이제 돼요.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지금 옥텟 규칙을 만족시켰는데 지금 산소가 전자를 하나 더 받게 되는 꼴이 됐어요. 네, 산소가 전자 하나 더 받게 되는 꼴이 됐어요. 실제 전하의 크기가 이온이 하나, 전자를 하나 받으면서 이제 음이온이 된 거예요. 음이온. 그걸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음이온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형식 전하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씁니다.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오른쪽이 단일 결합이고 왼쪽이 이중 결합인데 어차피 에너지 크기는 같잖아. 왼쪽과 오른쪽이.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이 이중 결합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황 기준으로 오른쪽이 이중 결합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어차피 에너지가 같은데 이중 결합으로 왼쪽이 단일 결합일 수도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되는. 어쨌든 그 요거나 이제 황의 옥텟 규칙을 지켰지만 그 원자과 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전자 하나가 이제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꼴입니다. 이걸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예요. 전자가 사실 요로 갔다가 다시 요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시 요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이제 중학생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데 실제로 전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자는요 이렇게 이제 전자 하나가 이렇게 균일하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균일하게 분포를 균일하게 전자를 분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너희들 이거 알죠? 선풍기의 날개는 몇 개예요? 날개는 총 3개잖아. 그죠? 선풍기의 날개는 3개잖아. 근데 날개 3개였는데 이걸 선풍기 돌리면 날개가 그냥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처럼 보이잖아. 이게 실제 날개는 3개지만 실제 하나처럼 이렇게 분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해돼요?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도 이 선풍기와 비슷한데요. 비유를 하자면 전자는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분포하는 거예요. 분포.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녀석이요. 이중 결합이 아니라 1.5중 결합이 됩니다. 1.5중 결합. 마찬가지로 여기도 1.5중 결합이라는 게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게 이제 공명 구조라는 겁니다. 공명 구조. 아시겠어요? 공명 구조를 간단하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두 번째 쓸게요. 전자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요. 전자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르게 퍼져 있는 이걸 퍼져 있다라는 걸 좀 고급스럽게 비편재화라고 합니다. 비편재화. 퍼져 있는 상태 혹은 비편재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공명 구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명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공유 결합에서도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공명 구조. 한 가지 더 그려볼까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의 원자 모형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행화학 시간 9강에서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나머지는 숙제를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지난번에 내드린 거 하나도 빠짐없이 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거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비탈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렸지만 많이는 안 했어요. 전이 원소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 그다음 유효액전화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공유 결합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